자, 이슬람은 왜 이렇게 잘 뭉칠까? 이 이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커져나갈까?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보려면 이제 지중해권을 정복을 하면서 이슬람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커졌을까?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빨리 커진 이유가 있거든요. 돈이 있어서 커진 거예요. 이슬람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때 이슬람은 정말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부자고 너무 강했지만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내부로부터 무너진 거죠. 썩은 거죠, 썩어서. 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를 이제 르네상스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해부흥이라고 한다고 재생이라고 하고 뭐 재탄생, 리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르네상스 뭐냐면 과거에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의 신들의 모습을 했던 쪽으로 이제 회귀를 한다.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가 이쪽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래서 뭐 철학도 뭐 이 신플라톤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시기라서 그 새로운 거죠. 근데 이게 문해부흥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해부흥, 이제 르네상스 하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특히 이제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을 이미 주도를 해가지고 다 만들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서 이런 유명한 건축가 화가들 들여와서 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그 아랍이 있음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리스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수입하다가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도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죠. 종이 만드는 기술을 드디어 습득했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거예요. 종이 만드는 기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종이 만드는. 종이 뭐 그냥 흔하지 않냐? 옛날에 종이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간 게 13세기예요. 이탈리아는 14세기에 들어갑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이. 그 중간에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우마이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그 여기 보면 키르기스탄에 이제 탈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탈레스. 이쪽이 당나라 지역이고 한데 이쪽 옛날에 당나라 지역인데 이제 고구려 유민의 아들인 고선지 장군이 이쪽 탈레스에서 이 이슬람인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나라가 뭡니까? 당나라 군대잖아요. 뭐 이렇게 싸움하면은 막 도망가 버리고 그 적군한테 막 이렇게 투항해 버리고 하는데 이거 져요. 고선지 장군이. 근데 이때 지면서 고선지 장군은 도망왔지만 그 포로들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종이 만드는 기술이 9세기 이후에 딱 들어갑니다. 예. 9세기 때 딱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이거 옛날 고도죠, 고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사마르칸트가 아랍 세계 최초의 그 종이를 만들어 수출했어요. 근데 그게 이 수도인 그 바그다드까지 들어옵니다. 이때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요. 예전에 코란이라든가 뭐 기독교 성경을 만들려면 이제 양피지라고 해서 양 껍데기에 이렇게 쓰고 만드는데 코란 한 권을 만들려면은 양 300마리를 잡아야 돼요. 300마리. 예. 네. 뭐 양이 뭐 10원, 20원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10원, 20원 한다 치더라도 그걸 잡고 이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가공을 하고 말리고 하는 이 과정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써놨는데 물에 딱 젖으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글씨가. 그리고 책이 무겁잖아요. 또 양 가격이 있고 또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고 무겁고 그러니까 책이 없었던 시대였죠. 유럽은 책이 없었어요. 책이라는 게. 아주 극소수만 이 책이 있었고, 예. 가장 중요한 그 뭐 성경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게 성가집 같은 거 보면 뭐 이만큼 두껍고 이만큼 큰 뭐 그 성경집들이 있는데 이제 무거워서 못 듭니다 이제. 예, 들 수가 없어요. 자, 유럽의 어떤 수도원에 가면은 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책이 많아요. 5권이었어요. 5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 비싼 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 그런 게 5개나 있습니까? 하면서 와, 놀랍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인데 근데 이 아바스 왕조는 이만큼 차지한 데잖아. 이렇게 북아프리카까지 다 해서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제국도 크고 이제 처리해야 될 문서도 많은데 아주 획기적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지혜의 집을 만들어요. 종이를 막 찍어내고 종이 갖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고 뭐 문서도 빨리빨리 이제 만들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뭐 코란도 막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일련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엄청난 책을 만들어요. 수십만 권, 뭐 수백만 권의 책들을 이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이 다마스쿠스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종이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똘레도라는 데까지 이렇게 종이가 이제 갑니다. 예.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죠. 예. 그게 유럽은 종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원시 상태로 정말 이제 미개한 상태로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똘레도는 옛날에 스페인의 이제 수도였고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차지하고 나서 커지니까 이제 수도를 지금의 마드리드로 옮기거든요. 이제 스페인이 무너지면서 이 똘레도라는 데가 함락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과 그 다음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로 들어갔다 프랑스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젠 많은 지식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갖고 있던 책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골고루 퍼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아랍과 이제 종이가 들어가는 기술이 있으면서 됐고 그게 일대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거, 정보라는 게 극소수만 갖고 있었던 건데 조금씩 보편화되면서 나중에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프랑스 혁명까지. 그러니까 지식을 전파하고 알면 알수록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대 혁명이죠. 예.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종이와 아랍의 그 축적해 놓았던 그 문화유산들, 그 문명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보편화되는 과정이 시작이죠. 그리고 더 획기적인 것은 뭐냐? 금속 활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금속 활자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야기하는 서양 문명사의 출발점은 금속 활자가 들어간 다음에 구텐베르크의 성서를 인쇄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서를 인쇄하면서부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막 축배를 올리고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것이었다. 고려를 거쳐서 조선으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바티칸에 그려져 있는 라파엘로의 벽화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것인데 아테네 그 당시 그리스 시대의 모든 철학자와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뭐 여기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이 지성의 그 작품들을 다 이슬람인들이 이제 가져가서 이런 지혜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의 집이라는 곳에 나온 그림인데 학술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은 물론 종교, 의학, 뭐 철학, 모든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화학, 알케미스트, 우리가 이제 연금술사 알케미라고 하는데, 알케미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알케미라는 말도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화학이 용어가 됐죠. 알자 빼면은 케미스트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 형성이 되고 나서 생긴 지식은 바로 똘레도까지 해로로 가든가 여기 보면 이제 다마스쿠스를 거쳐서 아니면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든가 해서 전달이 이제 됐던 거죠. 예. 자, 이슬람의 본격적인 역사를 하기 전에 이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모스크에서의 어떤 요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동에 있는 한 모스크인데요. 다 맨발로 다니죠. 어마어마하게 예쁘잖아요. 예. 한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스크입니다. 예. 보통 모스크를 우리 마스지드라고 합니다. 마스지드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스지드 무릎 꿇고 절하는 곳이다. 이 모스크 마스지드의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을 이해하는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 미흐랍이라고 있습니다. 벽. 들어가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면 벽이 있는데 그 메카를 향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하는 곳이죠. 이맘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 벽이 메카를 향합니다. 그다음 벽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낮은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앉아서 하는 거죠. 앉아서 하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게끔 아주 건축 설계를 굉장히 잘했죠. 이게 이란에 있는 모스크인데 핑크 모스크라 그래서 이 모자이크가요 정말 숨이 막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진짜 숨이 막힙니다. 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 네. 그다음 미나렛이라고 있어요. 탑. 미자로 시작되는 게 많죠. 미흐랍, 미나렛, 탑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탑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역에 따라 뭐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동그랗게 된 것도 있는데 뭐 지역에 따라 이런 뭐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 무에진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올라가서 원래 옛날에 입으로 하다가 요즘은 뭐 그냥 스피커로 틀어놓습니다.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냥 파워바라 우물이 있습니다. 만약 들어갈 때 온몸을 정갈하고 깨끗이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 손, 귀, 뭐 입 다 씻어요. 다 씻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보시면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곳이 다 있죠. 그래서 다 맨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바로라는 설계단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제 단위 숫자가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좀 이제 틀리죠.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12이맘이 있어요. 12이맘. 그래서 12개에다가 무하마드의 딸이면서 이제 무하마드의 이제 부인인 뭐 파티마까지 합쳐서 이제 14개 하기도 하고 뭐 13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네요. 여기 14개네요. 예. 12이맘에다가 그 두 분을 더 합친 거예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예. 설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맘 무에진 아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이맘, 그 시아파. 자, 시아파하고 수니파를 일단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씨앗은 그 무하마드의 혈통을 나타내는 거. 무하마드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무하마드의 씨앗, 무하마드의 혈통. 예. 무하마드의 혈통이 그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혈통주의고, 그럼 능력주의. 그렇지 않다. 뭐 옆집의 순위도 이슬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수니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쉬운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그 씨앗은 알라를 따르는 자들 씨알 이렇게 얘기하고 수니파는 원래 순나라고 해서 무하마드 행적을 다룬 책이 있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판데 어쨌든 자, 이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중시하는 이렇게 옆집의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간에 맨 앞에서 기도를 이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시아파의 이맘은 최고 지도자예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 이맘이거든요. 예, 이맘. 정신적인 지도자이면서 이렇게 국가의 뭐 모든 이제 권력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상위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을 밑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 무에진이나 아자는 똑같죠. 무에진은 기도 이제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란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란에 가면은 그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있죠. 누구든지 거기를 꼭 여행해서 죽어라라고 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이스파한이라고 있거든요. 이스파한. 거기에 그 블루 모스크라고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딱 소리를 내면은 팁으로 좀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인데 소리가 끝내줘요. 그 소리가 너무 잘 울려요. 와 진짜
야, 이게 그 아잔이구나. 자, 모스크 중에 이 예언자 모스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 모스크. 이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제 무하마드죠. 그러니까 이제 메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카가 이제 중심이지만 메카에서 나중에 무하마드가 메디나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이제 예언자의 모스크인데 100만 명이 들어가요. 그 예언자는 이 초록색 돔 밑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1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이제 밖에까지 다 하면은 이제 한 150만 정도까지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메카나 메디나, 사우디의 메카나 메디나는 그 일반인들은 이제 갈 수가 이제 없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죠, 이제. 이 탑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미나리.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근데 이런 모스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 세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말리에 있는 거죠. 아프리카 서쪽, 서북 쪽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 가면 이제 그레이트 머드 모스크라고 해서 이제 성체처럼 만들었어요. 그 흙하고 나무로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저거와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하고 있죠. 아프리카 박물관. 제주도 중문에 가면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도 이제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 실크로드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경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중국 실크로드의 이 종착점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서안의 대모스크입니다. 지금도 이제 서안에 가면 이 이슬람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많이 살고 그 사람들의 스타일대로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중국 양식 때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있고요. 알 마스지드 알 하람, 금지 모스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메카예요. 메카의 그 유명한 모스크입니다. 200만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밖에까지 하면 250만 명이 알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모스크고, 2020년도에 세계 8대 이제 건물로 8번째로 큰 건물로 되어 있고, 뭐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있는데 그 가운데에 카바석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하지 때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250만 명이 꽉 들어찼을 때 이런 모습이죠. 카바석. 뭐 하늘에 떨어졌다고 하는, 하여튼 뭐 시커먼 이제 돌멩이가 있는 거기에 모셔져 있는 곳인데, 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뭐 잠잠 우물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여긴지 저긴지 하여튼 뭐 우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확실히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 모스크도 있습니다. 250만 명이 올 수 있는. 왜 금지 모스크냐면 인가가 되지 않는 사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슬람인이 아닌 사람은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여행이 풀려가지고 재작년부터 들어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전혀 못 들어오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카나 메디나는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인들이 기도를 이제 하루 5번 한다고 하는데, 꼭 뭐 어떤 시설물 구조물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어떤 뱃사공이 배 위에서 하듯이 사막에서 이렇게 그냥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은 그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그 모스크처럼 되어 있는지, 하여튼 모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이제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저 돌멩이 하나 놓고 메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루에 5번, 요즘은 이제 3번만 한다고도 합니다. 간략하게. 바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 지금까지 이슬람이 남겨놓은 역사 문화 중에서 이제 문화, 이 문명, 그러니까 이슬람이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줬는지, 또는 서양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지, 또 이슬람이 우리한테 남겨놓은 게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슬람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무하마드가 어떻게 득도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슬람이 커졌고 시아파는 뭐고 수니파는 뭐고 또 지금의 이 이슬람의 모습은 이슬람 국가들의 모습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